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2024년 3월 15일, 제 딸 서연이의 첫 번째 생일이었어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워커힐 호텔 크리스탈 볼룸에는 500여 명의 하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치인, 재계 인사, 언론사 사주들까지 모인 성대한 자리였죠. 저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시어머니 박명숙 회장님께서 직접 축사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명신건설 회장으로서 30년간 기업을 이끌어오신 분이셨죠. 저희 남편 박준호는 그분의 외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후계자로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소희야, 너무 긴장하지 마.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평소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 손자가 나와야 하는데 라는 말씀을 임신 중에도 수없이 들었어요. 드디어 축사 시간이 왔습니다. 박명숙 회장님께서 단상에 오르시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흰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기시고 검은색 정장 차림의 당당한 모습이셨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손녀의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사실 저는 손자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명신건설 3대를 이을 남자아이 말이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물론 손녀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에서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은 남자의 몫이죠. 며느리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소리가 뚝 끊어졌어요. 5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얼굴은 불처럼 달아올랐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곁에 앉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이 제대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단상에서 내려오셨어요. 박수가 터져야 할 순간이었지만 어색한 정적만이 흘렀죠. 몇몇 하객들이 의무적으로 손뼉을 쳤지만 대부분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품에 안은 서연이를 더욱 꽉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제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는 걸 지켜봐야 한다니. 그것도 친할머니에 의해서요. 연애가 끝난 후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죠?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김 여사였죠. 소희야, 괜찮니? 김 여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명숙이가 좀 심했구나. 하지만 그분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이 바닥에서 30년 넘게 버텨온 사람이거든. 김 여사의 말에도 제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남편은 계속 침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더는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제가 이 집안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서연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회사 일을 보고 있었고 저는 혼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사실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첫 만남에서부터 그랬어요.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시어머니가 제 이력서를 보며 말씀하셨죠. 공부는 잘했구나. 하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집안을 돌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야.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조용한 며느리가 되기를 요구하셨어요. 회사 일에는 절대 끼어들지 말고 오직 남편과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죠. 저는 그 요구를 따랐습니다. 결혼 후 3년간 저는 정말 조용한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회사 관련 대화가 나올 때면 자리를 피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집에서 하는 업무 전화를 들으며 회사 상황을 파악했고 경제신문도 꼼꼼히 읽었습니다. 명신건설의 최대 약점이 해외 사업 부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번엔 아들이겠지. 태몽이 어땠어? 매일같이 물으셨어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한동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딸이라고? 시어머니의 실망한 표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괜찮아. 둘째는 아들을 낳으면 돼.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더욱 차가워지셨어요. 예를 들어 명절 때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선물을 주시면서 저에게만 너는 아직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라며 건너뛰시기도 했죠. 남편 준호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소극적이었고 제 편을 들어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둘이 있을 때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를 키우면서도 틈틈이 공부했어요. 경영학 서적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죠. 특히 해외 건설업계 동향에 관심을 가졌어요. 명신건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그쪽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베트남어도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명신건설이 베트남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남편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들었거든요.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공부였죠. 돌잔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며느리로만 살 수는 없다는 거려. 하지만 정면 승부를 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권위에 맞서기에는 제 위치가 너무 약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존재감을 드러내기로 한 거예요. 기회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돌잔치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한 며느리 역할을 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첫 번째 기회는 뜻밖에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서 소규모 임원회의를 여시는 날이었어요. 평소라면 저는 차나 간식만 준비하고 자리를 피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죠. 베트남 하노이 프로젝트 건으로 현지 파트너와 미팅이 잡혔습니다. 김상무가 보고하고 있었어요. 다만 통역 문제가 좀 있어서요. 현지 한국인 통역사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럼 현지에서 다른 통역사를 구해야겠네.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하지만 신중해야 했어요. 너무 급하게 나서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차를 따르며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베트남어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베트남어를 할 줄 안다고? 시어머니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네, 취미로 배우고 있어요. 서연이가 클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요. 저는 최대한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김상무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베트남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유창하게 대답했죠. 1년 넘게 매일 공부한 성과였어요. 이 정도면 간단한 통역은 가능할 것 같네요. 김상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야. 전문 통역사를 구하도록 해. 그 순간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저는 작은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했어요. 임원들은 제가 베트남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외 투자자들과의 만찬에 참석하시는 날이었어요. 저도 동석하라고 하셨는데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라는 주문이었죠. 만찬장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온 투자자들이 와 있었어요. 영어로 대화가 오갔는데 시어머니나 임원들의 영어 실력이 그리 유창하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싱가포르 투자자가 복잡한 금융구조에 대해 설명할 때 시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통역사도 없고 다들 애매하게 넘어가는 분위기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자 연동형 채권 구조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기본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는 상품이죠.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내가 그런 것도 아니? 대학에서 금융 쪽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냉랭하시기는 했지만 제게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베트남 프로젝트 관련해서 급히 현지와 화상회의를 해야 하는데 통역사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소희야, 정말로 통역이 가능하겠니?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도움을 청하셨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대답했어요. 화상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통역하자 베트남 파트너들도 만족해했고 시어머니도 놀라셨죠. 회의가 끝난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생각보다 쓸모가 있네. 앞으로 필요할 때 부탁할게.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였죠. 이제 시작이었지만 저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능력을 조금씩 인정하시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저에 대한 시어머니의 차별은 계속됐거든요. 특히 명절이 되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추석을 앞둔 9월, 시어머니는 다른 며느리들에게 각각 300만 원씩 용돈을 주셨는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큰 며느리는 아들 둘을 낳았고 작은 며느리도 아들 하나에 딸 하나를 낳았잖니. 너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은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엄마도 나름의 원칙이 있는 거야. 조금만 참아줘. 남편의 답변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원칙이라고요? 같은 며느리인데 왜 저만 차별하시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들을 낳지 못한 게 남편이 중얼거리다 말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결국은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려. 아무리 제가 능력을 보여드려도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차별받을 거라는 거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죠. 베트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 역할도 점점 커졌어요.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상에서 제가 통역을 맡았고 계약서 검토에도 참여했어요. 베트남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찾아낸 문제점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됐죠. 김상무가 시어머니께 보고했어요. 사모님 덕분에 계약서 상에서 불리한 조항을 미리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놓쳤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뻔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 잘했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저 유용한 도구일 뿐이었거든요. 10월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70세 생신 잔치에서였어요.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소개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큰손자 민준이는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둘째 손자 민수도 유치원에서 반장을 하고 있고요. 역시 남자아이들은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다 제 딸 서연이 차례가 됐어요. 막내 손녀 서연이는 글쎄요, 예쁘긴 하네요.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손자들에게는 자랑할 거리를 한참 늘어놓으시면서 제 딸에게는 그저 예쁘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친척 한 분이 서연이는 무엇을 잘해요? 라고 물었을 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여자아이는 시집가면 그만이니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서연이는 아직 어려서 잘 몰랐지만 언젠가는 이런 차별을 느끼게 될 텐데.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서연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더 강해져서 너를 지켜줄게. 그날부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이 집안의 판도를 바꿔야겠다고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11월 초,
명신건설에 엄청난 악재가 터졌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 현지 파트너사가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해온 거예요. 그날 아침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어요. 거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죠. 3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날아가면 우리 회사 올해 실적이 완전히 망가져요. 김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베트남 파트너가 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현지 정부 정책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몇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은 최근에 바뀐 게 없었거든요. 제가 계속 현지 뉴스를 챙겨보고 있었으니까요. 경쟁사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너는 어떻게 그걸 알지?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베트남 현지 건설업계 동향을 평소에 관심 있게 봤어요. 최근에 한국 대기업 두 곳이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김상무가 급히 자료를 확인해 봤어요. 맞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베트남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경쟁하고 있어요. 상황은 심각했어요.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도 클 뿐만 아니라 이미 투입된 선급금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 주가가 폭락할 거라는 점이었어요. 이틀 후 예상대로 경제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명신건설 베트남 대형 프로젝트 무산 3천억 손실 우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거의 잠을 못 주무셨어요. 30년간 쌓아올린 회사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였고 주주들의 비난도 쏟아졌어요. 여성 리더의 한계, 감정적 경영의 결과라는 혹독한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어요. 기자들 앞에 선 시어머니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었죠.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가혹했어요. 회장님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회사를 이끌어왔지만 이런 큰 실패는 처음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평소 그렇게 강하셨던 분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완전히 기력이 빠져 계셨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아들이면서 왜 어머니를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스트레스로 인해 자주 화를 냈어요. 다 끝났어. 우리 가족의 명성도 회사도 모든 게 끝났다고. 남편이 술을 마시며 한탄했어요. 저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제가 나설 때가 왔다고. 더 이상 조용한 며느리로 뒷전에 서 있을 수만은 없다고요. 그날 밤 저는 베트남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계약 해지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분석해봤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베트남 파트너사가 계약을 해지한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경쟁사 때문이 아니었어요. 현지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였죠. 베트남 정부 내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었고 우리 파트너사가 정치적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죠. 새벽 3시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나서야 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다음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찾아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재에서 묵은 서류들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마치 포기하신 것 같은 모습이었죠. 어머니,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베트남 프로젝트 건 말입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니? 저는 밤새 준비한 자료를 꺼내 설명드렸어요. 베트남 파트너사의 계약 해지가 정치적 리스크 때문이라는 분석,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말이죠. 만약 현지 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파트너사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면 계약을 복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 거니? 우선 베트남 투자청과 직접 소통 채널을 열어야 해요. 그리고 파트너사에게 정치적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는 거죠.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겠어? 시어머니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베트남어는 할 수 있고 현지 상황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20시간만 기회를 주시면 시도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법도 없으니 해보려무나.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해. 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불철주야로 일했어요. 먼저 베트남 투자청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죠. 완벽한 베트남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면담을 요청했어요. 베트남 담당자는 처음에 놀랐어요. 한국 기업에서 베트남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게 처음이라고 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보통 통역을 통해서만 소통하는데 직접 베트남어로 이야기하니까 훨씬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네요. 담당자의 말이었어요. 그를 통해 진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우리 파트너사가 우려하는 건 정부 정책 변화가 아니라 특정 정치인과의 연관성 때문이었던 거예요. 해결책도 의외로 간단했어요. 프로젝트 구조를 조금 바꿔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현지 고용 창출 효과를 더 강조하면 되는 일이었죠. 이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 끝에 베트남 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파트너사도 새로운 조건에 관심을 보였고요.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아침, 베트남 파트너사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새로운 제안을 검토해봤는데 충분히 협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약 재개를 위한 회의를 하죠. 저는 즉시 시어머니께 보고드렸어요. 어머니, 베트남 측에서 계약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정말이니? 네. 내일 정식 화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계약 조건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거든요. 성공하면 이 집안에서의 제 위치가 완전히 달라질 테고, 실패하면 상상하기 싫었어요. 새벽 5시, 저는 일어나서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베트남 측과의 화상회의는 오전 9시에 예정되어 있었고, 시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죠.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화상회의실에는 시어머니, 김상무, 이상무 등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맡기로 했지만 사실상 이번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이었어요. 소희야, 정말 괜찮겠니?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확인하셨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스리며 대답했어요. 9시 정각,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측에서는 응웬투안 대표와 몇 명의 임원들이 참석했어요. 안녕하세요. 응웬 대표님. 명신건설의 박소희입니다. 저는 유창한 베트남어로 인사했어요. 응웬 대표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박 부장님의 베트남어가 이렇게 완벽할 줄 몰랐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죠. 이번에 새롭게 제안드리는 구조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현지 고용 창출은 30% 늘리고 기술 이전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응은 대표가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며칠간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베트남의 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한 제안이었죠. 특히 현지 젊은 인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건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인재 양성 정책과도 맞아떨어집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베트남 측 참석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2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응은 대표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박 부장님의 제안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우리 회사 이사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답변 드리겠어요. 화상회의가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칭찬을 해주셨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김상무도 감탄했어요. 사모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신 줄 몰랐습니다. 베트남어 실력도 놀랍고 협상 진행도 완벽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베트남 측의 최종 답변이었거든요.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매일이 초조했죠. 혹시 협상이 결렬되면 어떡하지? 그럼 저는 이 집안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건 아닐까? 5일째 되는 날, 드디어 베트남에서 연락이 왔어요. 응은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한 거였어요. 박 부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새로운 계약 조건을 승인했어요. 다음 주에 정식 계약 체결을 위해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해냈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응은 대표님,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즉시 시어머니께 보고드렸어요. 어머니, 성공했습니다. 베트남 측에서 계약 재개에 합의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번졌어요. 고마워. 소희야,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온 가족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죠. 소희가 우리 회사를 살렸습니다. 3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되살린 거예요. 가족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존경으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평소 저를 무시하던 시누이들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베트남 계약 재개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명신건설 주가는 하루 만에 30% 급등했습니다. 기억 같은 반전.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영진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어요. 더욱 놀라운 건 제 이름이 기사에 직접 언급됐다는 점이었어요. 명신건설 박소희 부장의 탁월한 협상력, 베트남어 구사하며 직접 나선 며느리라는 제목들이 각종 매체에 실렸죠. 시어머니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스크랩해서 보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이 생경하면서도 감격스러웠어요.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저를 무시하던 임원들이 이제는 제 의견을 귀담아 들었어요. 특히 해외 사업 부문에서는 제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기 시작했죠. 사모님,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건에서도 자문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상무가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태국 쪽 정보도 좀 알아봐 주세요. 김상무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였습니다. 12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소희야,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를 남자처럼 만들어 왔어.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여자를 무시하게 됐나 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너한테는 더 심했지. 손자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잘못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대를 잇는 건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마음이더라. 너처럼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위기에서 회사를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셨어요.
앞으로 소희도 회사 경영에 정식으로 참여시키겠습니다. 해외 사업 담당 이사로 임명할 예정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당신이 자랑스러워. 정말 멋있어. 하지만 가장 기뻤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안으시며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미안했어. 너도 할머니 회사 물려받을 거니? 여자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서연이는 아직 어려서 정확한 의미는 몰랐지만 할머니가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건 느꼈나 봐요. 까르르 웃으며 시어머니 품에 안겼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룬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2일 명신건설 신년 할애식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정식으로 해외 사업 담당 이사 자격으로 참석했죠. 시어머니가 신년사를 하시는 중에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 우리 회사는 큰 위기를 맞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소희 이사의 활약이 컸어요. 300여 명의 직원들 앞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앞으로 명신건설은 더욱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별을 불문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성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이제 그들도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거죠. 할애식 후 시어머니와 함께 임원회의에 참석했어요. 올해 해외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소희, 내 생각은 어때? 시어머니가 제 의견을 먼저 물으셨어요. 베트남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유망해 보여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 주까지 보고해줘. 네, 알겠습니다. 임원들도 이제 제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를 재우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1년 전 돌잔치에서 받았던 굴욕을 떠올리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제 딸이 차별받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분했던지. 하지만 그 분노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원동력이 됐어요. 남편이 서재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당신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제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안해. 그동안 어머니 눈치만 보느라. 이제는 당신이 우리 가족의 진짜 리더라는 걸 알겠어. 2월 어느 날 시어머니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소희야, 너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해. 부사장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사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지. 준호만으로는 부족해.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실력으로 증명했잖니.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날 밤 저는 서연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서연아, 엄마가 너를 위해 길을 만들어 놨어. 이제 넌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서연이는 잠결에 옹알거리며 제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3월 15일, 서연이의 두 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날짜, 똑같은 장소에서 돌잔치를 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시작하셨어요. 작년 이맘때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잘못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술렁거렸어요. 모두 작년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들만이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이 1년 동안 제 며느리 박소희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대를 잇는 건 성별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위기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가문의 정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진심 어린 박수였죠. 우리 손녀 서연이는 할머니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을 더욱 빛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서연이를 안고 있던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1년 전 그 자리에서 받았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연애가 끝난 후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내가 더 고마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30년 동안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나 자신도 남자처럼 만들어 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더라. 어떤 걸 말씀이세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 말이야. 핏줄은 성별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사랑과 희생으로 이어지는 거더라. 그날 저녁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서연아, 할머니 회사 물려받을 거지? 우리 공주님이 최고의 사장이 될 거야. 서연이가 까르르 웃으며 네 하고 대답했어요. 아직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가족다워졌어. 고마워.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낸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며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아 감사했어요. 6개월 후 저는 명신건설 부사장으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한국건설업계에서 최연소 여성 부사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요. 취임식 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박소희 부사장은 단순히 제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이자 한국건설업계의 새로운 리더입니다. 그날 이후 제게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며느리, 성별의 벽을 넘어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말이죠. 특히 젊은 여성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어요. 덕분에 용기가 생겼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보겠다는 내용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편지가 하나 있어요. 20대 직장 여성이 보낸 편지였는데요. 언니, 덕분에 깨달았어요.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거려. 하지만 그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어요. 저도 언니처럼 제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여성 관리자 비율이 30% 이상 늘어났고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도 대폭 개선됐죠. 무엇보다 회사 문화가 바뀌었어요. 성별이나 학벌보다는 실력과 열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베트남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뒀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으로 사업을 확장했어요. 명신건설은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이 됐죠. 저는 해외 사업을 총괄하면서 1년에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있죠. 서연이는 이제 3살이 되었는데 벌써부터 똘똘하고 당찬 모습을 보여요. 시어머니는 서연이를 보면서 역시 우리 회장님 감이 있어라며 자랑스러워하세요. 서연아,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제가 물으면 서연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해요. 엄마랑 할머니처럼 회사 사장.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해요. 이 아이는 성별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이제 7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세요. 그리고 종종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소희야,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 너 때문에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남편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육아도 함께 분담하고 있어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거죠. 얼마 전에는 베트남 응웬 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박 부사장님, 당신은 한국 여성의 새로운 모델이에요. 베트남에서도 당신을 롤모델로 여기는 여성들이 많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큰 책임감을 느껴요. 제가 보여주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는
여성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쓰고 있어요. 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거든요. 책의 마지막 강에 쓸 문장을 미리 정해뒀어요. 핏줄은 성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존중, 그리고 서로를 위한 희생이 진짜 가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가문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서연이와 함께 시어머니 집무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회사 일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고 계세요. 서연아, 이 빌딩들이 모두 할머니 회사에서 지은 거야. 나중에 서연이도 더 멋진 빌딩을 지어볼래? 네. 서연이가 제일 높은 빌딩 지을 거예요. 서연이의 당찬 대답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는 분명 저보다 더 큰 꿈을 펼쳐나갈 거라고 확신해요. 창밖에 서울 시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기다리고 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당당한 리더이자 딸에게 희망을 물려줄 수 있는 엄마가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한 여성이 됐어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여성들을 위한 시작 말이에요. 핏줄은 성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존중이 진짜 가문을 잇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문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요.